차가운 독일의 저녁 공기 속에 정적이 흘렀다. 나무씨 바스락거리는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한 그 순간 모든 시선은 공원 중앙의 두 생명체에게로 쏠렸다. 한쪽에는 칠흑 같은 어둠을 그대로 빚어놓은 듯한 거대한 도베르만. 카이조가 서 있었다. 깎아지른 듯한 근육질의 몸, 뾰족하게 솟은 귀, 그리고 무엇이든 꿰뚫어 볼 듯한 날카로운 눈빛은 그가 이 공원의 오랜 지배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목에서는 낮고 위협적인 그르렁거림이 끊임없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소리는 주변의 작은 개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한 마리의 개가 더 있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 마루였다. 카이저에 비하면 체구는 눈에 띄게 작았고 온몸을 뒤덮은 백색 털은 오히려 그의 연약함을 부각시키는 듯했다. 하지만 마루는 카이저의 살기 어린 시선 앞에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꼬리를 내리지도 귀를 뒤로 젖히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하게 하지만 강렬한 의지가 담긴 눈으로 카이저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등대와도 같았다. 흔들림 없는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용기를 넘어선 무언가,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와 수천 년을 이어온 야생의 본능이 담겨 있었다. 공원의 다른 개 주인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마루의 주인을 향해 어서 개를 데리고 피하라는 눈짓을 보냈고 누군가는 카이저의 압도적인 힘 앞에 작은 진돗개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 수군거렸다. 이 공원에서 카이저에게 정면으로 맞선 개는 지금까지 단 한 마리도 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곧 법이고 질서였다. 그런데 저 멀리 동양에서 온 작은 개가 그 불문율을 깨뜨리려 하고 있었다. 마루의 주인인 안나의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목줄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마루의 이름을 작게 불렀지만 마루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눈앞에 거대한 검은 그림자, 카이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카이저가 앞발을 한 걸음 내딛자 땅이 미세하게 울리는 듯했다. 이제 곧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 찼다. 편안하게 시청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 따라가기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단순히 두 마리의 개가 마주친 사건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두 존재의 충돌이었고 힘과 지혜, 오만과 존엄의 대결이었다. 마루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의 혈관 속에는 반만년 역사를 지닌 한반도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았던 끈기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을 지키고자 하는 절대적인 충성심, 그리고 목표물을 향해 나아가는 무서운 집념이 그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마루의 작은 체구와 순해 보이는 하얀 털만 보고 그를 얕보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거대한 산맥과도 같은 강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지금 카이저의 힘을 가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카이저의 눈빛 속에서 그의 의도와 약점을 읽어내고 있었다.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마루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백 가지의 상황이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진돗개의 방식이었다.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반면 카이저는 오직 자신의 힘과 위압감만을 믿고 있었다.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세계에서 힘은 곧 정의였고 복종은 당연한 것이었다. 자신보다 작은 개가 감히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는 사실 자체를 그는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다.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힌 이 하얀 개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만 했다. 카이저의 몸이 서서히 앞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듯한 자세. 그 순간 마루는 아주 미세하게 몸의 중심을 낮추었다. 공격을 위한 준비 자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태풍의 눈처럼 모든 힘을 안으로 응축시키는 듯한 고요하고 침착한 움직임이었다. 이 작은 움직임 하나에
카이저는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그는 마루에게서, 지금껏 다른 개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묘한 위압감을 느꼈다. 그것은 크기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닌 근원을 알 수 없는 깊고 단단한 무언가였다. 두 개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주변의 소음은 점점 더 멀게 느껴지고 오직 두 존재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공원을 가득 채우는 듯했다. 이 날의 만남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이 공원의 질서를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 순간에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공원에서의 첫 만남이 있기 몇 달 전, 안나와 그녀의 두 반려견 마루와 아리는 낯선 땅 독일에 첫 발을 내디뎠다. 한국에서 촉망받는 엔지니어였던 안나는 독일의 한 유수 기업으로부터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큰 결심을 해야 했다.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한 설렘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른 것은 바로 마루와 아리, 그녀의 가족과도 같은 두 반려견이었다. 특히 진돗개인 마루는 안나가 힘들었던 대학 시절부터 함께 해온 단순한 반려견 이상의 의미를 지닌 존재였다. 마루의 묵묵한 위로와 변치 않는 충성심은 안내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활발하고 애교 많은 비글 아리는 마루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집안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 둘을 한국에 남겨두고 혼자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안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두 아이를 독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수많은 서류 작업과 건강 검진, 그리고 긴 비행 시간 동안 좁은 케이지 안에서 힘들어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지만 함께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었다. 독일에서의 첫날, 낯선 환경과 언어, 문화는 안나뿐만 아니라 마루와 아리에게도 큰 스트레스였다. 특히 마루는 예민한 진돗개의 특성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낯선 소리와 냄새에 극도로 경계심을 드러냈고 안나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인 주인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듯했다. 안나는 그런 마루를 보며 미안함과 안쓰러움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깊은 충성심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녀는 퇴근 후의 모든 시간을 오롯이 마루와 아리가 새로운 집에 적응할 수 있도록 쏟아부었다. 함께 산책하고 익숙한 냄새가 벤 담요를 깔아주고 한국에서 가져온 장난감으로 놀아주며 아이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팬들이 종종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로 이주하는 과정의 어려움이다. 이는 단순히 비행기표를 끊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각 나라마다 요구하는 검역 절차가 천차만별이며 마이크로칩 삽입, 광견병 항체 검사, 각종 예방접종 증명서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 같다. 특히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는 동물 복지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서류 하나라도 미비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안나 역시 이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지만 마루와 아리와 함께하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갔다. 조금은 특이한 사실이지만 일부 항공사에서는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펫 테라피스트가 동승하는 특별 항공편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은 비행 중 반려동물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안나는 비용 문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못했지만 케이지 안에 자신의 채취가 묻은 옷가지를 넣어주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리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금세 독일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새로운 산책로의 냄새를 맡는 것을 즐겼고 이웃집 개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다. 하지만 마루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안나와 아리를 자신의 무리로 인식하고 이 무리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외부 요소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다. 그의 이런 모습은 안내에게 든든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다른 개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마루가 안타깝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나는 동네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공원을 발견했다. 그곳은 수많은 반려견과 주인들이 함께 어울리며
교감하는 그야말로 반려견들의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다. 안나는 마루가 이곳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랐다. 그것이 마루를 진정으로 독일 생활에 정착시키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마루와 아리를 데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공원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공원의 절대 군주 카이저와 운명적으로 마주치게 된 것이었다. 안나는 카이저의 거대한 위용과 그를 두려워하는 다른 개들의 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이미 마루의 눈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자신의 무리를 지키려는 수호자의 결연한 의지였다. 마루와 안나가 발견한 그 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들만의 정교하고 엄격한 사회적 질서가 존재하는 하나의 작은 왕국이었다. 그리고 그 왕국의 정점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도베르만, 카이저가 군림하고 있었다. 카이저의 주인인 한스 씨는 은퇴한 군인 출신으로 그의 딱딱한 표정과 절도 있는 걸음걸이는 카이저의 위압적인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나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었고 그동안 카이저는 목줄 없이 공원을 자유롭게 순찰했다. 그의 순찰은 마치 영토를 시찰하는 왕의 행차와도 같았다. 카이저가 나타나면 공원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신나게 뛰어놀던 작은 개들은 주인의 다리 뒤로 황급히 숨었고 덩치가 큰 개들조차 카이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카이저는 굳이 다른 개들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그가 원하는 장난감은 언제나 그의 차지가 되었고 가장 좋은 무릉덩이 역시 그가 독점했다. 다른 개가 감히 그가 점 찍은 공을 물고 있기라도 하면 카이저는 그저 천천히 다가가 그르렁거리는 소리 한 번으로 상황을 종료시켰다. 개들은 즉시 공을 뱉고 꼬리를 내린 채 물러났다. 이러한 카이저의 지배는 폭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에 대한 암묵적인 인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 카이저는 일종의 필요악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 그의 존재 때문에 공원 내에서 개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무질서한 공원에 강력한 질서를 부여하는 군주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질서에 순응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카이저의 통치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주민들은 목줄 없이 공원을 활보하는 거대한 도베르만이 아이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자신의 반려견이 카이저 때문에 주눅들어 공원에 오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한스 씨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스 씨는 언제나 내게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 사람을 해치지 않소. 개들 사이의 서열은 그들 스스로 정하는 법이지 라며 꿋꿋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많은 팬들이 진돗개와 도베르만의 싸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두 견종이 가진 상징성 때문이다. 진돗개가 충성심과 지혜의 상징이라면 도베르만은 힘과 권위의 상징이다. 이들의 대결은 단순히 개들의 서열 다툼을 넘어 각기 다른 가치관의 충돌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카이저의 군림은 더욱 견고해져 갔다. 특이하게도 카이저에게는 그만의 독특한 습관이 있었다. 그는 매일 공원 중앙에 있는 가장 큰 떡갈나무 아래에 자신의 영역 표시를 하는 것으로 순찰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는 다른 어떤 개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성역으로 여겨졌다. 만약 어떤 개가 실수로라도 그곳의 소변을 보면 카이저는 그날 하루 종일 그 개의 뒤를 쫓아다니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굴복을 받아내고야 말았다. 이는 그의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카이저의 철권 통치 아래 공원은 오랫동안 평온을 유지해왔다. 그 누구도 이 질서가 깨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은 언제나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카이저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혹은 공원을 떠나야만 했다. 라브라도, 셰퍼드, 복스와 같은 대형견들조차 카이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힘에서 밀리거나 혹은 카이저의 기세에 눌려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를 인정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국에 이방인이 나타났다. 동양에서 온
카이저에 비하면 왜소하기 짝이 없는 하얀 개, 마루였다. 마루는 공원의 다른 개들처럼 카이저를 보고 겁을 먹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곳에 카이저가 없는 것처럼 혹은 카이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태연하게 공원 이곳저곳의 냄새를 맡았고 심지어는 카이저의 성격인 떡갈나무 주변을 맴돌기까지 했다. 이 모습은 카이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자 모욕이었다.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존재의 등장을 그는 직감했다. 마루의 등장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다. 처음에는 작은 파문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파문은 점차 커져 공원 전체의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될 운명이었다. 카이저는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마루는 자신의 주인과 무리를 지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카이저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 조금의 미동도 없이 그를 응시하던 마루. 그의 그 대담함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혈통, 즉 한국 토종견 진돗개의 숨겨진 본능과 역사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진돗개는 단순히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개가 아니다. 그들은 한반도 남서쪽 끝에 위치한 고립된 섬, 진도에서 수천 년 동안 외부의 혈통과 섞이지 않고 순수성을 유지하며 살아남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역사이자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지리적 고립은 진돗개만의 독특한 기질과 능력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진돗개의 가장 널리 알려진 특성은 바로 일편단심의 충성심이다. 한번 주인으로 섬긴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다른 사람은 쉽게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단순히 애교를 부리거나 복종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진돗개는 주인을 자신의 무리의 우두머리로 인식하고 그 무리의 안전과 안녕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여긴다. 안나를 향한 마루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바로 이 깊은 충성심이 배어 있었다. 낯선 독일 땅에서 그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던 것은 소심해서가 아니라 유일한 가족인 안나를 모든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 때문이었다. 하지만 진돗개의 진정한 무서움은 그들의 놀라운 지능과 상황 판단 능력에 있다. 진돗개는 맹목적으로 싸우는 개가 아니다. 그들은 싸우기 전에 상대를 철저히 분석한다. 상대의 크기, 힘, 움직임, 심지어는 눈빛과 기세까지 파악하여 승산이 있는지를 가늠한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면 자신의 약점은 최대한 감추고 상대의 약점만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마루가 카이저와 처음 마주했을 때 섣불리 달려들지 않고 고요히 그를 응시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본능적인 분석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는 카이저의 거대한 체구와 위압적인 태도에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그 이면에 숨겨진 불안감이나 허점은 없는지 탐색하고 있었다. 많은 팬들이 진돗개의 매력으로 꼽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귀소 본능이다. 주인을 찾아 수백 킬로미터를 되돌아온 진돗개의 이야기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이는 단순히 길을 잘 찾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인과의 깊은 유대감과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의지가 결합된 결과물이다. 이러한 강한 영역의식은 마루가 독일 공원에서 카이저와 대립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기도 했다. 마루에게 있어 안나와 함께하는 공간은 그 어디든 자신의 영역이었고 카이저의 위협적인 행동은 그 영역에 대한 침범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진돗개는 사냥 방식 또한 매우 독특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여러 마리가 협력하여 사냥감을 몰아넣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혼자 사냥할 때조차 섣불리 달려들지 않고 사냥감이 지칠 때까지 끈질기게 추격하거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함정에 빠뜨리는 등 지능적인 사냥수를 구사한다. 이러한 사냥 본능은 현대의 진돗개들에게도 잠재되어 있으며 이는 그들이 복잡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과도 연결된다. 마루의 머릿속에는 지금 거대한 멧돼지를 사냥하던 조상들의 지혜가 흐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카이저라는 거대한 사냥감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힘이 아닌 지혜로 그를 굴복시킬 방법을
본능적으로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나는 처음에는 마루의 이런 강한 기질을 그저 고집이 세다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독일에서 다른 개들과의 관계를 통해 마루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진돗개의 생존 방식이자 자존심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마루는 다른 개들처럼 쉽게 꼬리를 흔들며 복종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싸움은 피했지만 자신의 영역이나 주인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때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이 작은 체구 안에 숨겨진 강인함과 깊은 지혜는 독일인들의 눈에도 매우 인상적으로 비쳤다. 그들은 마루를 그저 동양에서 온 하얀 갯가 아닌 존중할 만한 기품과 위엄을 가진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 카이저와의 대립은 마루에게 피할 수 없는 시험대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본능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했다. 그것은 단순히 서열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사랑하는 주인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었다. 마루의 내면에 수천 년의 지혜가 흐르고 있었다면 그의 맞은편에선 카이저의 내면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 카이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품종, 즉 도베르만 핀셔의 오해와 진실을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도베르만을 보면 맹렬한 공격성을 가진 살인병기나 경비견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날렵하고 근육질인 몸, 뾰족하게 자른 귀다니와 짧은 꼬리단미는 이러한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킨다. 실제로 도베르만은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세금 징수원이었던 카를 프리드리히 루이스 도베르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여러 견종을 교배하여 만들어낸 비교적 역사가 짧은 품종이다. 그의 목표는 지능이 높고 용감하며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완벽한 경호견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탄생 배경 때문에 도베르만은 본능적으로 보호 본능과 영역의식이 매우 강하다. 카이저가 공원의 다른 개들 위해서 군림하려 했던 행동은 그의 관점에서는 공원이라는 자신의 영역과 그곳의 질서를 지키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공원의 수호자로 여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도베르만의 강인한 외모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예민하고 섬세한 내면이 숨겨져 있다. 도베르만은 세계 견종지능 순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매우 영리한 개다. 이 높은 지능은 그들을 훌륭한 훈련 파트너로 만들지만 동시에 주변 환경의 미세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든다. 그들은 주인의 감정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읽어내며 주인이 불안해하면 자신도 함께 불안을 느끼고 주인이 위협을 느낀다고 판단하면 방어적인 태세를 취한다. 한스 씨의 무뚝뚝하고 권위적인 성격은 카이저에게 항상 강하고 지배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도베르만은 겉보기와는 달리 매우 사교적이고 가족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좋아하는 가족견이다.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분리불안을 겪는 경우도 많다. 그들의 공격성은 대부분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보호 본능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무차별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 카이저의 행동 역시 어쩌면 공원의 모든 사람과 개들을 자신의 무리로 인식하고 그 무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새로운 존재 마루의 등장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한 결과일 수 있다. 팬들이 도베르만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단위와 단미 수술이다. 전통적으로 도베르만은 경비견으로서의 위용을 과시하고 싸울 때 귀나 꼬리를 물리지 않기 위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귀와 꼬리를 자르는 수술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독일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에서 미용 목적의 단위, 단미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요즘 유럽에서 만나는 젊은 도베르만들은 대부분 길고 덮인 귀와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날카로운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훨씬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 카이저는 나이가 있는 편이라 전통적인 모습, 즉 단위를 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이는 그의 성격이 포악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가 태어난 시대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뿐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도베르만은 털이 짧아 추위에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겨울철 독일 공원에 나가보면 위풍당당한 도베르만들이 알록달록한 옷을 껴입고 있는 귀여운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그들의 강인한 이미지와 대조를 이루며 묘한 매력을 느끼게 한다. 카이저 역시 한스 씨가 떠준 투박한 디자인의 스웨터를 입고 겨울 산책을 즐기곤 했다. 이처럼 카이저는 단순한 폭군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주인을 사랑하며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세계를 지키고 있는 복합적인 존재였다. 그의 강압적인 태도는 어쩌면 그의 높은 지능과 예민함, 그리고 강한 책임감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현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마루를 단순히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만 본 것이 아니다. 그는 마루에게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힘, 즉 물리적인 힘이 아닌 내면의 단단함을 느꼈고, 그것이 자신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힘과 권위로 모든 것을 통제해왔던 카이저의 세계에 지혜와 평정심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두 개의 대립은 이제 힘과 지혜의 대결을 넘어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의 충돌로 번져가고 있었다. 카이저와 마루의 본격적인 충돌은 예상치 못한 작은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아직 전면전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의중을 떠보고 상대의 기량을 가늠하는 보이지 않는 첫 신경전에 가까웠다. 그날도 공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다. 안나는 원반 던지기 장난감을 가져와 아리와 함께 놀아주고 있었다. 활발한 비글 아리는 안나가 던지는 원반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 공중에서 멋지게 낚아채 오곤 했다. 마루는 그저 안나의 곁에 얌전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리처럼 뛰어노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주인과 아리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듯했다. 그때였다. 안나가 실수로 원반을 너무 멀리 던지는 바람에 원반이 대굴대굴 굴러가 공원의 절대 군주 카이저의 발밑에 멈춰 섰다. 순간 공원의 모든 움직임이 멎는 듯했다. 아리는 신나게 달려가다가 카이저를 발견하고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낑낑거리며 안나 쪽으로 되돌아왔다. 다른 개 주인들 역시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카이저의 발밑에 들어간 물건은 곧 그의 소유가 된다는 공원의 불문율을 말이다. 안나는 난처한 표정으로 한스 씨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신문에 얼굴을 묻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카이저는 자신의 발밑에 굴러온 붉은색 원반을 지그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거대한 앞발로 원반을 꾹 누르며 자신의 소유임을 명백히 했다. 그의 눈빛은 감히 이것을 되찾으러 올 자가 있느냐고 말하는 듯했다. 안나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아리를 달래며 다른 장난감을 꺼내려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조용히 앉아있던 마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성급하게 달려들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느긋하고 태연한 걸음으로 카이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공격성이나 저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산책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공원의 모든 시선이 마루에게로 향했다. 저 작은 하얀 개가 미친 게 틀림없다고, 카이저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안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에 마루의 이름을 불렀지만 마루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카이저는 자신의 영역으로 다가오는 마루를 보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당장이라도 목덜미를 물어버릴 듯한 험악한 기세였다. 하지만 마루는 그 위협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카이저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서도 원반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카이저의 옆을 스쳐 지나가 마치 다른 곳에 볼 일이 있다는 듯 몇 걸음 더 걸어갔다. 그리고는 갑자기 땅에 코를 박고 무언가의 냄새를 맡는데 열중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천연덕스러워서 카이저조차 순간적으로 자신이 위협하던 이유를 잊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 녀석 원반을 가지러 온 게 아니었나 하는 혼란이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마루가 움직였다. 냄새를 맡는 척하며 카이저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마루는 번개 같은 속도로 몸을 돌려
카이저의 발밑에 있는 원반을 입으로 낚아챘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카이저가 상황을 파악하고 마루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려 했을 때 마루는 이미 원반을 물고 유유히 안나의 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뛰지 않았다. 마치 원래부터 자기 것이었다는 듯 당당하고 여유로운 걸음걸이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마루는 단 한 번도 소리를 내거나 저기를 드러내지 않았다. 오직 침착함과 기지만으로 상황을 해결한 것이다. 이 사건은 공원의 모든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던 카이저가 작은 진돗개의 지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감 뺏기 싸움이 아니었다. 카이저의 권위에 대한 최초의 균열이자 마루의 비범함을 모두에게 각인시킨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팬들이 종종 진돗개의 영리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히 훈련을 잘 따르는 것을 넘어 이처럼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들은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마루의 행동은 이러한 진돗개의 특성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조금은 엉뚱한 이야기지만 일부 동물 행동학자들은 개들이 인간의 거짓말과 유사한 기만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루가 냄새를 맡는 척하며 카이저의 주의를 분산시킨 것은 고도의 지능이 필요한 일종의 전술적 기만이라고 볼 수 있다. 안나의 발밑에 원반을 조용히 내려놓은 마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꼬리를 한두 번 흔들고는 다시 자리에 엎드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반면 자신의 것을 눈앞에서 빼앗기고도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한 카이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굴욕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마루의 뒷모습을 향해 살기등등한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 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절대적인 자신감 대신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보이지 않는 첫 신경전은 마루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벌어질 더 큰 충돌의 서막에 불과했다. 원반 사건 이후 공원의 미묘한 기류는 안나도 느낄 수 있을 만큼 확연하게 변했다. 이전까지 마루를 그저 작고 순한 동양개로만 여겼던 사람들은 이제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반면 카이저의 절대적인 권위는 처음으로 도전을 받았고 그의 주인인 한스 씨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안나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자신의 반려견 마루가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깊어지는 고민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은 단연 마루의 안전이었다. 카이저는 그날 이후 노골적으로 마루를 적대하기 시작했다. 마루가 공원에 나타나면 멀리서부터 으르렁거리며 위협했고 마루가 지나가는 길목을 막아서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히며 시비를 걸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마루는 싸움을 피하려는 듯 조용히 자리를 옮겼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카이저를 피하지 않았다. 두 개 사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안나는 매일 공원에 가는 것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마루의 목줄을 그 어느 때보다 짧게 잡았고 최대한 카이저와 마주치지 않는 동선을 찾아 산책하려 애썼다. 하지만 공원은 그리 넓지 않았고 두 개의 운명적인 만남을 피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는 한스 씨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우리 개들이 서로를 불편해하는 것 같으니 서로 조금만 더 조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건네보기도 했다. 하지만 한스 씨는 콧방귀를 뀌며 개의 서열은 개들 스스로 정하는 법이요. 약한 놈이 강한 놈을 피하는 게 자연의 섭리지. 라는 냉담한 대답만 되돌려 주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마루에게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다. 안나는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다. 이곳 독일에서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한스 씨는 오랜 기간 동네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토박이었다. 법적으로는 한스 씨가 목줄 없이 카이저를 풀어놓는 것이 잘못이었지만 공원의 다른 누구도 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안나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루의 변화,
또한 그녀를 걱정스럽게 했다. 카이저와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마루는 이전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경계심이 강해졌다. 집에서도 작은 소리 하나에 귀를 쫑긋 세우고 현관 쪽을 경계했으며 산책 중에는 다른 개들이 조금만 가까이 다가와도 낮게 으르렁거리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안나는 마루가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혹시라도 마루의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개에게 피해를 주게 될까봐, 그래서 진돗개나 한국인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주게 될까봐 노심초사했다. 팬들이 종종 간과하는 부분은 반려견 간의 갈등이 견주에게 미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다. 자신의 반려견이 다른 개를 공격하거나 공격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견주의 일상을 잠식한다. 산책은 더 이상 즐거운 시간이 아닌 긴장의 연속이 되고 다른 견주들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지기 쉽다. 안나 역시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개들 간의 갈등 해결법, 공격적인 개 대처법 등을 검색하며 밤을 새웠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웠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개들은 주인의 감정 상태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안나가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그 감정은 목줄을 통해 마루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마루는 주인의 불안감을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더욱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안나의 걱정이 오히려 마루의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안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공원으로 산책을 가는 것도 고려해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카이저와 한스 씨의 오만함 앞에서 굴복하고 도망치는 것과 같았다. 무엇보다 그런다고 해서 마루의 내면에 새겨진 수호자로서의 본능과 자존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언젠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카이저를 만나게 될 수도 있었다. 안나는 마루를 믿기로 했다. 마루가 보여준 지혜와 침착함을 믿고 이 상황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마루의 목줄을 바싹 당기지 않았다. 대신 부드럽게 목줄을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마루를 격려하며 그의 곁을 지켰다. 마루,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그녀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마루에게 나는 너를 신뢰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주인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은 마루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더 단단하고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불필요하게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집중력은 오직 하나의 목표, 즉 자신과 주인의 존엄을 위협하는 존재, 카이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안나의 고민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루와 함께 이 시련을 헤쳐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운명은 마치 그들의 결심을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 곧 결정적인 사건의 도화선에 불을 붙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공원의 평화는 이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안나와 마루가 굳은 결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마침내 운명의 톱니바퀴가 거칠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날 공원은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온 가족들로 평소보다 훨씬 붐볐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부모들의 담소, 그리고 강아지들의 즐거운 짖음이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다. 안나는 마루, 아리와 함께 공원 한쪽의 벤치에 앉아 이 평화로운 풍경을 즐기고 있었다. 카이저와 한스 씨도 어김없이 그들의 지정석인 떡갈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안나는 의식적으로 그쪽을 피했지만 마루의 시선은 종종 그 검은 그림자를 향해 고정되곤 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공원 중앙 잔디밭에서 한 가족이 어린 아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던진 작은 축구공을 아이가 서툰 솜씨로 차내며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세게 찬 공이 그만 방향을 잃고 대굴대굴 굴러가기 시작했다. 공은 하필이면 카이저가 엎드려 있는 떡갈나무를 향해 굴러갔다. 아이는 울상이 되어 공을 향해 달려갔고 아이의 아버지가 다급하게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뒤를 따랐다. 공은 카이저의 바로 코앞에서 멈췄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얼굴로 공을 짚기 위해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자신의 휴식을 방해받았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느낀 것인지 카이저가 벌떡 일어나 아이를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왕, 왕, 왕. 공원을 뒤흔드는 듯한 카이저의 우렁찬 짖음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거기에는 명백한 위협과 공격성이 담겨 있었다. 뾰족하게 솟은 귀와 드러난 하얀 이빨, 곤두선 목덜미 털은 그가 금방이라도 아이에게 달려들 것 같은 험악한 기세를 보여주었다. 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아버지는 황급히 달려와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으며 카이저를 향해 소리쳤다. 이봐요. 개 관리 똑바로 안 합니까? 애가 놀랐잖아요. 한스 씨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느릿느릿 걸어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내 개는 아이를 물지 않소. 그냥 짖은 것뿐인데 뭘 그리 유난을 떠시오. 두 사람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고 공원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아이 앞에서 저렇게 큰 개가 짖으면 위험하지. 한스 씨가 평소에 개를 너무 오냐오냐 했어라며 수군거렸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카이저는 자신이 상황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에 더욱 흥분한 듯 보였다. 그는 자신의 주인인 한스 씨가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더욱 사납게 지저대며 아이와 아버지를 경계했다. 안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옆에 있던 마루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마루는 조용히 하지만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킨 채 일어서서 카이저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코가 벌름거렸고 꼬리는 수평으로 굳어 있었다. 이것은 진돗개가 극도의 경계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신호였다. 팬들이 진돗개의 충성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그들의 보호 본능이 주인뿐만 아니라 주인이 속한 무리의 약자에게까지 확장된다는 점을 언급한다. 마루의 눈에 겁에 질려 우는 어린아이는 자신이 지켜야 할 무리의 약한 구성원이었다. 그리고 그 약자를 위협하는 카이저는 명백한 적구로 인식되었다. 진돗개의 역사에서 마을에 맹수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달려나가 아이들과 노약자를 보호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마루의 유전자 속에도 이 고귀한 수호자의 본능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개들은 소리의 높낮이를 통해 인간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다. 아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개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나 위급 상황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마루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자신이 개입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아이 아버지와의 말다툼에서 이긴 한스 씨는 의기양양하게 카이저의 목을 두드리며 잘했다. 카이저, 우리 영역은 우리가 지켜야지 라고 말하며 그의 공격적인 행동을 오히려 칭찬했다. 이 칭찬은 카이저에게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는 확신을 심어주었고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는 자신이 이 공원의 절대적인 지배자이며 그 누구도 자신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주위를 둘러보다가 한쪽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마루와 눈이 마주쳤다. 마루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차갑고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경계나 탐색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자를 괴롭히는 폭군을 응징하려는 심판자의 눈빛이었다. 카이저는 마루의 그 눈빛에서 자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을 읽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은 이제 두 개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 공원 전체의 질서와 정의에 대한 문제로 비화되었다. 카이저는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그리고 마루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정면 충돌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아이를 향한 카이저의 위협적인 행동은 그에게 일종의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주인인 한스 씨의 칭찬과 다른 사람들의 암묵적인 방관 속에서 그는 자신의 힘이 곧 이 공원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그의 유일한 눈의 가시였던 마루를 향한 노골적인 도발로 이어졌다. 그는 더 이상 마루를 단순한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다. 자신의 완벽한 통치에 흠집을 내고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역자로 규정했다. 카이저의 압박은 교묘하고 집요했다. 그는 안나와 마루가 산책하는 경로에 의도적으로 나타나 길을 막고 서서 마루가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강요했다. 마루가 물을 마시러 공동 식수대로 가면은 어느새 다가와 마루를 밀쳐내고 자신이 먼저 물을 마셨다. 심지어는 안나가 잠시 벤치에 내려놓은 가방에 다가가 영역 표시를 하려는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마루는 놀라울 정도의 인내심을 발휘했다. 그는 카이저의 도발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상황을 피하거나 무시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와 투지가 조용히 들끓고 있었다. 그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하고 상대의 힘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순간 그의 가장 큰 약점을 파고들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카이저의 도발이 절정에 달한 것은 며칠 뒤였다. 그날따라 공원에는 유난히 많은 대형견들이 모여 있었다. 골든 리트리버, 시베리안 허스키, 저먼 셰퍼드 등 저마다 위풍당당한 모습을 뽐내는 개들이었다. 카이저는 마치 자신의 위세를 과시라도 하려는 듯 그 개들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한 마리씩 차례로 굴복시켰다. 그는 가볍게 으르렁거리거나 어깨로 슬쩍 밀치는 것만으로도 다른 개들의 길을 꺾었다. 개들은 꼬리를 내리고 배를 보이며 카이저에게 복종의 예를 표했다. 카이저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마루에게 향했다. 그는 다른 개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마루를 완전히 굴복시켜 자신의 지배를 확고히 하려는 속셈이었다. 카이저는 천천히 하지만 위압적인 발걸음으로 마루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마루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위에서 아래로 마루를 내려다보았다. 그 크기 차이는 누가 보아도 압도적이었다. 카이저는 마루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며 목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위협적인 그르렁 소리를 냈다. 이는 개들의 세계에서 명백한 항복 요구이자 불응시 공격하겠다는 최후 통첩과도 같은 의미였다. 공원의 모든 개들과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안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에 마루의 목줄을 꽉 잡았다. 하지만 마루는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빳빳이 든 채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카이저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의 작은 몸 어디에서 그런 담력이 나오는지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카이저는 마루가 순순히 복종하지 않자 더욱 화가 난 듯 앞발을 들어 마루의 어깨를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내리누르려 했다. 이는 상대방을 제압하고 서열을 확인하는 매우 모욕적인 행동이었다.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개들의 서열 싸움에서 눈싸움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개들에게 있어 시선을 피하는 것은 복종과 패배를 의미한다. 반대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상대를 똑바로 응시하는 것은 도전을 의미한다. 마루가 끊임없이 카이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결코 그에게 복종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현하는 행위였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늑대 사회에서는 우두머리가 다른 늑대와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이저는 자신이 가진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시선만으로 마루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진돗개는 늑대의 유전적 특성을 많이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인간과 함께 살아오며 독자적인 사회성을 발전시켜왔다. 마루에게 카이저의 시선은 위협적이긴 했지만 절대적인 복종을 이끌어낼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카이저의 앞발이 마루의 어깨를 누르려는 바로 그 순간 마루가 움직였다. 그는 공격적으로 달려들지 않았다. 대신 아주 미세하게 몸을 옆으로 비틀어 카이저의 앞발을 흘려보냈다. 그리고 동시에 카이저의 육중한 몸 아래로 파고들 듯 자세를 낮추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유능한 유도 선수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균형을 무너뜨리는 기술과도 같았다. 자신의 힘이 허공을 가르고 예상치 못한 마루의 움직임에
카이저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휘청했다. 비록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체면을 구긴 셈이 되었다. 굴욕감에 휩싸인 카이저는 분노에 찬 포효와 함께 마루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한스 씨가 카이저, 그만 하고 소리쳤고 안나 역시 마루를 자신의 뒤로 끌어당겼다. 물리적인 충돌은 간신히 피했지만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과 다름없었다. 카이저의 노골적인 도발은 마루의 지혜와 평정심 앞에서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 카이저는 힘으로 마루를 굴복시키려 했지만 마루는 힘을 쓰지 않고도 카이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이 사건으로 인해 두 개 사이의 갈등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카이저는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마루를 반드시 굴복시켜야만 했다. 그리고 마루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음을,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공원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발의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었다. 마루와 카이저 사이의 긴장감이 극에 달하면서 이들의 갈등은 더 이상 두 개와 그 주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매일 공원을 찾는 이웃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가장 뜨거운 화제거리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 편으로 나뉘어 엇갈린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고 공원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삭막해졌다. 한쪽에는 오랫동안 카이저의 지배에 익숙해져 있던 카이저 지지파가 있었다. 이들은 주로 한스 씨와 친분이 두터운 노년층이나 카이저의 강력한 통제력 덕분에 공원이 평화롭게 유지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수군거렸다. 저 동양에서 온 하얀 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 괜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는 거 아니야. 개가 작다고 얕보면 안 돼. 진돗개라는 게 원래 성질이 사납다던데. 한스 씨가 저 개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 카이저가 얌전히 있는데 저 하얀 개가 자꾸 시비를 거는 거야. 그들의 눈에 마루는 평화를 깨뜨리는 침입자이자 분란의 원인이었다. 그들은 안나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은근한 차별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고 그녀가 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안나는 이러한 시선과 말들의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섣불리 변명하거나 맞서 싸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마루의 곁을 지키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을 뿐이었다. 반대편에는 마루 지지파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로 젊은 층의 견주들이나 평소 카이저의 독단적인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아이를 위협했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특히 마루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카이저가 너무 오만해진 건 사실이야. 마루가 나타나서 그 콧대를 좀 꺾어줄 필요가 있어. 마루는 정말 똑똑하고 신사적인 개야. 먼저 시비를 거는 법이 없어. 항상 카이저가 먼저 도발하잖아. 안나 씨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할까. 우리가 그녀를 지지해줘야 해. 그들은 안내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마루의 영리함에 대해 칭찬하며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특히 아이의 아버지였던 토마스 씨는 적극적인 마루의 지지자가 되었다. 그는 그날 이후 한스 씨에게 여러 차례 정식으로 항의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고 오히려 마루 덕분에 카이저의 오만함이 만천에 드러났다며 고마워했다. 이처럼 이웃들의 시선이 엇갈리면서 공원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편을 갈랐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거나 서로의 반려견을 칭찬하는 훈훈한 풍경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외부의 압박은 안나와 한스 씨 두 주인의 대립을 더욱 심화시켰다. 안나는 마루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부당한 편견에 맞서기 위해 더욱 단단해져야만 했다. 한스 씨는 자신의 자존심과 카이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더욱 완고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 많은 팬들이 해외의 팬 문화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곳에도 사람 사는 곳과 마찬가지로 갈등과 편견이 존재한다. 특히 특정 견종에 대한 선입견에 핏불은 사납다. 진돗개는 고집이 세대운 견주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낳는 주요 원인이 된다.
안나는 진돗개와 동양인이라는 이중의 편견과 싸워야 했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회학적 관점은 이웃 간의 갈등이 종종 상징적인 대리인을 통해 표출된다는 것이다. 이 공원에서 마루와 카이저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들은 각각 새로운 질서와 기존의 권위, 소수자와 주류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이 두 개를 두고 편을 가르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싸움을 통해 자신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사회적 불만이나 가치관을 표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팽팽한 대립 구도 속에서 마루와 카이저의 운명적인 대결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외나무다리 싸움이 되어버렸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단순히 두 개의 서열을 정하는 것을 넘어 공원 커뮤니티의 분열을 봉합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대리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운명의 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엇갈린 시선과 기대, 그리고 우려가 뒤섞인 무거운 공기 속에서 마루와 카이저는 서로의 존재를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싸움의 결과가 이 작은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밝았다. 하늘은 마치 앞으로 벌어질 비극 혹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예고하듯 잿빛 구름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공기는 축축하고 서늘했으며 평소 같으면 개들의 활기찬 소리로 가득했을 공원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마치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날 공원에는 마루와 카이저 그리고 그들의 주인과 몇몇의 구경꾼들만이 존재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어제 저녁 카이저가 마루가 가장 아끼는 공을 빼앗아 보란듯이 물어뜯어버린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더 이상의 탐색전이나 신경전은 무의미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모든 것을 건 정면 대결뿐이었다. 한스 씨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표정으로 카이저의 목줄을 풀어주었다. 그는 카이저의 목을 두드리며 나직이 속삭였다. 오늘 저 녀석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라. 카이저, 누가 이 공원의 왕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거다. 카이저는 주인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낮고 길게 포효했다. 그 소리는 공원의 나무들을 흔들고 듣는 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할 만큼 위협적이었다. 반대편에서 안나는 마루의 목줄을 쥔 손에 땀이 흥건했다. 그녀는 마루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마루, 싸우지 않아도 돼. 그냥 우리가 피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마루는 안나의 품에서 부드럽게 빠져나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의 눈빛은 안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괜찮아요. 주인님,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저를 믿어주세요. 마루의 등은 작았지만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든든했다. 안나는 더 이상 마루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목줄을 풀어주었다. 자유로워진 마루는 성급하게 달려나가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잿빛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뒤 천천히 카이저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것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러 가는 순례자의 걸음처럼 고요하고 장엄했다. 두 개는 공원 중앙의 잔디밭에서 마주 섰다. 마치 고대 로마의 검투사들처럼 그들은 서로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은 채 상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 근육의 미세한 떨림까지 파악하려는 듯 팽팽한 탐색전이 이어졌다. 카이저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압도적인 힘과 속도를 이용해 정면으로 돌진했다. 거대한 검은 탄환처럼 마루를 향해 날아드는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루가 저 돌진 한 방에 나가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루는 카이저의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카이저가 자신에게 거의 도달했을 때 옆으로 가볍게 몸을 날려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동시에 스쳐 지나가는 카이저의 옆구리를 향해 자신의 몸 전체를 던져 강하게 부딪혔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예상치 못한 충격에 카이저의 거대한 몸이 휘청거렸다. 비록 큰 타격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공격이 너무나 쉽게 파괴되고
역습까지 당했다는 사실에 카이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분노에 찬 카이저는 더욱 맹렬하게 마루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그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마루의 목덜미를 노렸지만 마루는 민첩한 몸놀림으로 그의 공격을 번번이 피해냈다. 싸움은 일방적인 공격과 교묘한 회피의 양상으로 흘러갔다. 카이저는 계속해서 힘을 소모했지만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못했고 마루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체력을 아끼며 카이저의 허점을 노리고 있었다. 팬들이 종종 진돗개 싸움의 특징으로 꼽는 것이 바로 이 지구력과 전략이다. 그들은 단기전에서 힘으로 상대를 압도하기보다는 장기전으로 끌고 가 상대가 지치기를 기다린 후 결정적인 순간에 승부를 내는 경향이 있다. 마루는 지금 수천 년 동안 그의 조상들이 사용해왔던 바로 그 사냥법을 실전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한 가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개들의 싸움에서 천조절이 승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근육질의 단모종인 도베르만은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 천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쉬운 반면 이중모 구조를 가진 진돗개는 상대적으로 천 유지에 유리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카이저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고 혀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반면 마루는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대를 주시하고 있었다. 싸움이 시작된 지 10여 분이 흘렀을까. 마침내 마루는 기다리던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계속된 공격 실패와 체력 저하로 인해 카이저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카이저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달려드는 순간 마루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카이저의 목이나 다리가 아니었다. 그는 번개처럼 몸을 낮춰 카이저의 앞다리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카이저의 육중한 몸이 자신의 위를 덮치기 직전 있는 힘껏 어깨로 그의 가슴팍을 밀어 올렸다. 자신의 힘과 무게에 마루의 절묘한 받치기가 더해지자 공중으로 떠오른 카이저의 몸은 균형을 완전히 잃고 옆으로 나뒹굴었다. 거대한 몸이 잔디밭 위로 쓰러지며 쿵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운명의 대결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다음 순간을 기다렸다. 잔디밭 위에 거대한 몸이 쓰러지는 소리는 공원의 정적을 갈랐다. 한 번도 패배를 몰랐던 공원의 군주. 카이저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땅바닥에 나뒹구는 순간이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스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카이저라고 외쳤고 안나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카이저는 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보다 한 발 앞서 마루가 그의 위에 올라탔다. 마루는 카이저의 목덜미를 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앞발로 카이저의 어깨를 굳건히 누르고 위에서 아래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아닌 더 이상의 싸움은 무의미하다는 단호하고 엄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바로 개들의 세계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제압당한 상대의 목덜미를 물어 숨통을 끊는 것은 야생 늑대들의 방식이다. 하지만 사회화된 개들의 세계에서 상대의 위에 올라타 움직임을 제압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싸움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간주된다. 마루는 야만적인 승리가 아닌 명예로운 항복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카이저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자신의 위에서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이 작은 하얀 개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분노에 차 으르렁거리며 마루를 떨쳐내려 했지만 마루는 온 체중을 실어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마루의 체중 자체는 카이저에 비해 가벼웠지만 그의 발은 마치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흔들림이 없었다.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지와 의지의 대결이었다. 카이저의 저항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체력은 이미 바닥났고 무엇보다 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믿어왔다. 힘이야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지금 자신을 누르고 있는 것은 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더 근원적이고 단단한 무언가였다. 지혜,
인내, 그리고 불굴의 정신, 바로 마루가 가진 힘의 본질이었다. 마루는 카이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카이저의 귀에 자신의 코를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는 으르렁거리지도 짖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낮고 부드럽게 낑하는 소리를 냈다. 이는 공격적인 소리가 아니었다. 어미 개가 새끼를 달랠 때나 개들이 서로 안심시키고 유대감을 표현할 때 내는 일종의 화해와 위로의 신호였다. 이 예상치 못한 행동에 카이저의 몸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다. 그는 마루가 자신을 해치려 하는 것이 아님을, 그저 이 무의미한 싸움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마루는 자신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왕의 굴욕적인 항복이 시작되었다. 카이저는 저항을 완전히 멈추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돌려 마루의 시선을 피했다. 이것은 명백한 항복의 표시였다.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그는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고 귀를 뒤로 젖히며 항복의 의미를 담은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루가 누르고 있던 앞발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배를 드러내 보였다. 개들의 세계에서 배를 보이는 것은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위를 내어주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한다. 공원의 절대 군주 카이저가 동양에서 온 작은 진돗개 마루에게 완벽하게 항복하는 순간이었다. 팬들이 진돗개의 싸움 방식에서 가장 감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그들은 상대를 죽이거나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상대의 항복을 받아내어 자신의 서열과 영역을 확인하는 것이다. 승리가 확정되면 더 이상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그들만의 기사도 정신이 있다. 이는 불필요한 살생을 피하고 무리의 힘을 보존하려는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도의 지혜이기도 하다.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개들이 싸움 후에 보이는 행동이다. 승리한 개는 종종 패배한 개에게 다가가 핥아주거나 몸을 비비는 등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다. 이는 싸움은 끝났고 우리는 다시 한 무리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집단의 안정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행동이다. 카이저의 완전한 항복을 확인한 마루는 그의 몸 위에서 조용히 내려왔다. 그는 승리의 포효를 지르지도 의기양양하게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았다.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카이저의 옆에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는 카이저의 뾰족한 귀를 부드럽게 한번 핥아주었다. 그것은 위로이자 용서였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왕의 굴욕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카이저가 힘이 아닌 다른 가치를 배우게 되는 새로운 세상으로의 첫걸음이었다. 마루가 카이저의 귀를 핥아주는 그 순간 공원을 지배하던 팽팽한 긴장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무겁고 깊은 침묵이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듯 보였다. 공원의 절대자, 공포와 경애의 대상이었던 카이저가 속수무책으로 패배하고 심지어 배를 보이며 항복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특히 카이저 지지파였던 사람들은 망견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이 믿었던 힘의 신화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한스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깊은 공허함만이 느껴졌다. 그는 평생을 강인함과 권위를 추구하며 살아왔고 카이저는 그런 그의 신념을 대변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분신과도 같은 카이저가 자신보다 훨씬 작은 개에게 처참히 패배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인생 철학이 부정당하는 듯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는 차마 카이저에게 다가가지도 마루를 비난하지도 못한 채 그저 멀리서 두 개를 바라볼 뿐이었다. 반면 안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에서 오는 눈물이 아니었다. 그동안 마루가 겪었을 마음고생과 스트레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것에 대한 대견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마루에게 다가갔다. 마루는 주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맞았다. 안나는 마루를 꼭 껴안고 그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잘했어, 마루. 정말 잘했어. 이제 괜찮아.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마루는 안심한 듯 그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이 극적인 사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어쩌면 공원의 다른 개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오랫동안 카이저의 그림자 아래에서 주눅들어 지내왔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억압하던 거대한 힘이 사라졌다.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를 보며 이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몇몇 용감한 개들이 조심스럽게 마루와 카이저가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마루의 주변을 맴돌며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카이저의 상태를 살피기도 했다. 이 작은 왕국에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순간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팬들이 종종 이런 극적인 대결 이후에 관계 변화에 대해 궁금해한다. 동물들의 세계에서 서열이 재정립된 후에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안정기가 찾아온다. 그들은 인간처럼 패배에 대한 원한을 품거나 복수를 계획하지 않는다. 명확해진 서열을 즉시 받아들이고 새로운 리더를 중심으로 무리를 재편성한다. 이는 생존을 위한 지극히 효율적인 본능이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늑대 무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된다. 기존의 우두머리가 새로운 도전자에게 패배하면 그는 순순히 자리에서 물러나 무리의 일원으로 남거나 혹은 무리를 떠나 새로운 자신의 무리를 만든다. 패배한 우두머리를 다른 늑대들이 경멸하거나 괴롭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들은 과거의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싸움이 끝난 뒤의 정적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카이저였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이전과 같은 위풍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터벅터벅 자신의 주인인 한스 씨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그의 다리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아이가 아빠에게 위로를 구하는 듯 애처로워 보였다. 한스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떨리는 손으로 카이저의 등을 어루만졌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다. 그는 카이저에게 강함만을 강요해왔지만 정작 카이저가 가장 필요했던 것은 패배의 순간에 기댈 수 있는 주인의 따뜻한 손길이었을지도 모른다. 마루는 그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승자로서 패자를 조롱하거나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싸움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조용히 새로운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지켜보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힘이 아닌 지혜로 승리하고 승리한 후에는 관용을 베푸는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리더의 품격을 보았다. 공원을 감싸던 무거운 침묵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조용히 흩어지기 시작했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오늘 있었던 놀라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터였다. 공원에는 오직 안나와 마루 그리고 한스 씨와 카이저만이 남아있었다. 이제 이 내 존재의 관계는 그리고 이 공원의 미래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싸움이 끝난 다음 날 공원은 어색한 평화 속에 잠겨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모두의 관심사는 단연 카이저와 마루가 공원에 나타날지 그리고 만약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나와 마루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루는 어제와 조금도 다름없는 평온하고 침착한 모습이었다. 그는 공원 이곳저곳의 냄새를 맡으며 여유롭게 산책을 즐겼다. 잠시 후 공원 반대편에서 한스 씨와 카이저가 나타났다. 어제의 패배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카이저는 눈에 띄게 위축된 모습이었다. 그는 꼬리를 내리고 주인의 옆에 바싹 붙어서 걸었고 다른 개들의 시선을 애써 피했다. 공원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두 개가 마주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마루와 카이저의 시선이 마주쳤다. 카이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하며 피하려 했지만 마루가 먼저 그에게로 다가갔다. 마루의 걸음걸이에는 어떤 위협이나 과시도 없었다.
그는 그저 친구에게 다가가듯 자연스럽게 카이저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카이저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아주며 친근함을 표시했다. 카이저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낑낑거렸지만 마루의 진심 어린 행동에 점차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루의 냄새를 맡았고 이내 자신의 꼬리를 아주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항복의 의미가 아닌 반가움과 신뢰의 표시였다.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적대감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두 존재가 불과 하루 만에 서로를 받아들이고 교감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그날 이후 공원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카이저는 더 이상 공원의 폭군으로 군림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루의 뒤를 따르는 충직한 그림자가 되었다. 마루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녔고 마루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며 배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마치 패배한 장수가 승리한 장수의 인품에 감화되어 그의 충실한 부하가 된 역사 속 이야기의 한 장면 같았다. 마루는 새로운 리더가 되었지만 카이저처럼 힘으로 다른 개들을 누르지 않았다. 그는 조용하고 관대한 방식으로 공원의 질서를 유지했다. 다른 개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그 사이에 조용히 끼어들어 싸움을 중재했다. 덩치가 작은 개가 큰 개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나서서 작은 개를 보호해 주었다. 그의 리더십 아래 공원은 이전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활기찬 공간으로 변해갔다. 개들은 더 이상 서로를 경계하지 않고 자유롭게 어울려 뛰어놀았고 견주들 사이에서도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며 따뜻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팬들이 가장 감동하는 부분은 바로 이 적에서 친구가 되는 과정이다. 이것은 단순히 서열 정리가 끝났다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존재가 갈등을 극복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개들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금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동물 행동학에는 알로메트릭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힘이나 공격성이 아닌 사회적 지능, 경험,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통해 무리를 이끄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마루는 카리스마와 힘으로 무리를 통솔하는 전형적인 알파 리더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관용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어내는 바로 이 알로메트릭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한스 씨였다. 그는 자신의 반려견이 다른 개를 따르는 모습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카이저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고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 이상 왕좌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그저 마루라는 훌륭한 친구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한스 씨는 용기를 내어 안내게 다가갔다.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무 오만했고 내 개만 생각했구려. 당신의 개는 정말 훌륭한 개요. 안나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카이저도 정말 멋진 개예요. 이제 둘이 좋은 친구가 되었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따뜻한 악수를 나누었다. 두 주인의 화해는 공원의 완전한 평화를 상징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과도 같았다. 적이었던 두 개는 이제 뗄 수 없는 친구가 되었고 갈등하던 두 주인은 서로를 이해하는 이웃이 되었다. 마루라는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가져온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다. 공원은 이제 마루와 카이저가 함께 순찰하는 새로운 질서 아래 완벽한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다. 마루가 새로운 리더가 된 후 공원은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했다. 마루의 조용하지만 현명한 리더십과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카이저의 존재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개들은 마루의 중재를 신뢰했고 카이저의 힘을 존중했다. 이전에 존재했던 크고 작은 다툼들은 자취를 감추었고 공원은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평화로운 공동체로 거듭났다. 안나와 한스 씨의 관계도 놀랍도록 발전했다. 두 사람은 이제 매일 공원에서 만나 반려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다. 한스 씨는 무뚝뚝한 겉모습과 달리 손재주가 좋아서 마루를 위해 멋진 가죽 목걸이를 직접 만들어 선물하기도 했다. 안나는 그 보답으로 한국의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며 두 사람의 우정은 깊어만 갔다. 마루와 카이저의 우정은 공원의 명물이 되었다. 세구더, 성격도 살아온 환경도 전혀 다른 두 개가 항상 붙어 다니며 서로를 챙기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카이저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개들을 위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루와 함께 공원을 순찰하며 어린 개들이나 약한 개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수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마루는 그런 카이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많은 부분을 그에게 의지했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팬들은 종종 다른 종의 동물들이 어떻게 이토록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표한다. 이는 동물들이 인간처럼 과거의 갈등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관계에 충실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제의 적이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오늘의 내 무리를 함께 지킬 동료가 누구인지다. 이들의 관계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개들이 함께 지내다 보면 서로의 행동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카이저는 마루의 영향을 받아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상황을 관찰하는 신중함을 배우기 시작했다. 반대로 마루는 카이저와 어울리면서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공을 가지고 노는 등 긍정적인 사회성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처럼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두 개는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것만 같았다. 사람들은 이제 이 공원에 더 이상의 갈등이나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마루와 카이저라는 완벽한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이 평화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가장 평화로운 순간에 새로운 위기를 잉태시킨다. 그날은 유난히 해가 짧게 느껴지는 늦가을의 저녁이었다. 공원에는 땅거미가 짙게 깔리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안나와 한스 씨도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반려견을 부르고 있었다. 마루와 카이저는 공원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숲 근처에서 마지막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루가 갑자기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그의 온몸의 털이 곤두섰고 코는 킁킁거리며 숲 쪽의 냄새를 쫓기 시작했다. 그의 목에서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주 낮고 원초적인 경고음이 새어나왔다. 카이저 역시 마루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그의 옆에 나란히 서서 숲 깊은 곳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두 개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대치하듯 꼼짝도 하지 않고 어둠 속을 응시했다. 안나가 마루, 이리 와 라고 불렀지만 마루는 대답이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저 숲 너머의 정체불명의 위협에 집중되어 있었다. 숲 속에서 바스락 하고 나무잎이 밟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짙은 어둠 속에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두 개의 노란 눈동자가 번뜩이며 이쪽을 주시했다. 그것은 개가 아니었다. 훨씬 더 크고 야생의 살기를 온몸으로 내뿜는 존재였다. 공원에 찾아온 완벽한 평화. 그러나 그 평화를 위협하는 새로운 그림자가 숲의 장막을 뚫고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마루와 카이저가 힘을 합쳐 만들어낸 이 작은 낙원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이다. 과연 저 어둠 속 존재의 정체는 무엇이며 마루와 카이저는 이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의 공원과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